스피릿 오브 아반떼. 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트라인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이하고 생소하다 못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차량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의 차로도 유명한 DS7입니다. 이 DS 오토모빌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는데 그냥 프랑스 차예요. 시트로엥의 고급 브랜드로서 탄생한 브랜드다. 마치 현대기아에서 제네시스를 만들었듯이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는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BMW 같은 경우에는 운전 재미에 대한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밀고 있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기술에 대한 슬로건을 계속해서 밀고 있어요. 벤츠는 뭐 지랄하지마 우리가 짱이야 뭐 이런 슬로건을 밀고 있고요. 현대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각 브랜드마다 자기들이 미는 브랜드 슬로건이 있는데 이 DS 오토모빌이 미는 슬로건은 바로 스피릿, 정신입니다. 정신. 정신머리를 똑바로 차리고 차를 만들자.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 너 정신머리가 빠져있어 새끼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정신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DS 오토모빌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릿을 이렇게 항상 슬로건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DS 오토모빌이 밀고 있는 그 정신이라는 슬로건은 단지 저 자동차 번호판 플레이트에만 들어가 있는 슬로건이 아니에요. 이 브랜드 이름까지 뼛속 깊이 녹아져 있다. 이 시트로엔 그룹 안에 DS라는 차량은 원래 과거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트로엔의 DS는 이게 불어여서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뭐 굳이 따지자면 이런 발음이에요. DS가 아니라 DS라는 발음이에요.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여신. 그리고 그 과거의 DS 차량들을 보면 그래, 여신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아 라는 그런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트로엥이 이 DS라는 브랜드를 그 차에서부터 따와서 이제 아예 독립시켰단 말이죠. 제네시스처럼. 생각해보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원래 현대의 한 차종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독립 브랜드로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완벽하게 히스토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시트로엥이 DS를 독립 브랜드로 빼면서 여기에 나름대로는 의미 부여를 했다. 의미 부여를. 원래는 그 DS라는 그 여신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던 차량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무려 두 가지 뜻을 더했는데, 첫 번째 different spirit, 좀 남다른 정신. 그리고 두 번째 distinctive series 라고 해서 독창적인 시리즈다 라는 이 두 가지 의미 부여를 더했어요. 사실 좀 꿈보다는 해몽 이라는 게 어울리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DS라는 차량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뜻은 그 여신이라는 뜻이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디자인만 봐서는 그 여신은 여신인데 조금 강남에 와서 좀 성형을 좀 많이 하고 조금 부자연스럽게 된 그런 여신이 된 것 같다 지금. 자, 아무튼 이 DS 오토모빌의 탄생 배경은 뭐 그쯤 해두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DS라는 브랜드 네임은 좀 독창적이고 특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독창적이고 특별한 게 꼭 좋으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차량에 뭐가 그렇게 독창적이고 특별한지 좀 하나하나 찝어보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센터페시아와 이 기어박스 사이에 트레이를 놓습니다. 이 트레이에는 그리고 덮개가 있어요. 보통은 이 덮개를 원터치로 딸깍하면 열리든가 아니면 부드럽게 밀고 닫는 슬라이딩 방식의 덮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DS7 같은 경우에는 독창적이고 특별해야 되거든. 그래서 마치 내가 직접 인터넷으로 부품을 사다가 다이를 한 것 같은 퀄리티의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딱딱 누르면 열리고, 이렇게 닫을 때는 손가락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닫아줘야 되고, 다시 누르면 열린다. 그리고 이 트레이가 열리고 나면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좀 독창적인, 그것도 무려 2020년에 나온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온 차량인데, 이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를 조작하는 스위치가 다이얼식으로 이 트레이 안에 들어있다.
이거 굉장히 좀 독창적이고 특별한데, 이거 의외로 좋은 게 어차피 겨울에는 열선 시트 항상 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풀파워로 3단계로 딱 걸어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다니면 그냥 운전을 하는 시동이 걸려있는 내내 3단계로 계속 틀어진다 라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엔진 시동 버튼. 이 엔진 시동 버튼도 좀 독창적이고 특별한 위치에 설치할 수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진짜 역력합니다. 시동 버튼이 여기 있다. 그런데 시동 버튼의 위치를 굉장히 좀 독창적이고 특별하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버튼이 좀 잘 안 먹을 때가 있다. 뿐만 아니죠, 윈도우 스위치 보통 어디 있죠? 네, 윈도우 스위치는 당연히 각 도어 트림에 있는 게 정석이고 너무나 그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독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윈도우 버튼을 기어박스 좌우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 버튼 하나하나가 너무 크다. 정말 정말 너무 크고 이 좌우로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다가 환기를 하고 싶을 때 양쪽 창문, 뭐 뒷자리에 양쪽 창문 2개를 동시에 살짝 내린다던가, 아니면 앞좌석 양쪽 창문을 2개를 동시에 살짝 내린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네, 네, 이걸 동시에 하려면 두 손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옆자리에 타 있는 사람과 야 눌러,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누르든가, 하나 둘 셋 뭐 그래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크래시패드 상단에 박혀있는 이 시계, 시동을 걸면 아주 멋있게 회전을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시계마저도 독특해요. 4시와 8시, 그리고 25분, 35분, 55분, 5분. 네, 이런 포인트들이 크게 강조가 되어 있다. 이 시간이 이런 식으로 강조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시계의 알못이라서 또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컵홀더의 위치 또한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통 이런 미들급 SUV에 와서는 이 컵홀더의 위치도 최대한 운전 자세와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서 앞쪽으로 빼던가, 아니면 기어 노브의 오른쪽으로 빼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암레스트의 바로 앞에 작은 컵홀더 2개를 갖다 박아 놓음으로 인해서 컵홀더가 꽂혀 있으면 절대 이런 편안한 자세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 하지만 이 또한 독특하긴 하다.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외에 실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이 가격대의 수입 SUV들 중에서 본다 하더라도 HUD가 없는 차량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HUD를 과감히 뺐다. 과감히, 특별하게. 그리고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을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토홀드도 뺐다. 좀 특별하다. 심지어는 이 스티어링 휠에 열선 기능까지 빠져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빠져있는 대신에 이 급에 나이트 비전을 넣어놨다. 그리고 이 나이트 비전은 적외선 카메라로 앞의 상황을 이 클러스터에 표현을 해줍니다. 조금만 덜 독창적이고 조금만 덜 특별해도 좋으니까 그냥 나이트 비전을 넣지 말고 스티어링 휠에 열선과 HUD 정도라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강하게 남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푸조 리뷰를 하면서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이 화면 구성과 화질에 대해서 그렇게 혹평을 했었는데, 인간적으로 그 후방 카메라 심각해요 좀. 사실 이게 그나마 푸조 브랜드에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브랜드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럭셔리는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실용적이고 가성비를 위주로 하는 그런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푸조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뭐 거의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스프릿이고 뭐 특별함이고 독창적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커버가 안 된다. 자, 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의 엔진은
시트로엔 브랜드답게 푸조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2000cc 디젤 엔진과 같은 디젤 엔진, 그리고 같은 아이신 8단 트랜스미션이 조합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륜 베이스예요. 자, 그리고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독창적이고 특별함은 없지만 상당히 검증되어 있고 안정적인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로 그 디젤 게이트가 폭스바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진짜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브랜드를 휩쓸었는데, 아주 작은 그 어떤 문제도 없이 지금까지도 최신의 유럽 환경 규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쭉쭉쭉 패스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 디젤 엔진이 바로 푸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HDI 엔진이고, 네, 그 엔진이 지금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안정성, 내구성 측면에서 분명히 검증된 엔진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뭐 BM의 4기통 디젤, 현기의 4기통 디젤처럼 그런 조용한 부분까지 바랄 수는 없을 것 같다.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악셀링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 발끝과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손, 그리고 귀로 나는 4기통 디젤 엔진이야 라는 거를 분명하게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 NVH적인 측면을 떠나서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푸조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트랜스미션과 조합되었을 때 일상 영역,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할 일이 많은 이런 시내 주행 영역에서 꽤나 괜찮은 기어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똑똑하다, 로직이. 그리고 이 똑똑하고 괜찮은 기어비로 인해서 이렇게 시내 주행 시에 조금 가속하다 보면 또 멈춰야 되고, 멈추는 듯 싶었는데 또 신호가 바뀌어서 다시 출발해야 되고, 이런 모든 상황에 이 엔진 자체는 리스폰스가 떨어질지 몰라도 이 트랜스미션이 워낙에 똑똑하게 부드럽게 딱딱딱딱딱딱 내가 원하는 구간을 잘 찾아서 변속을 해주고, 그리고 악셀을 밟았을 때 얘가 지금 어느 정도 가속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요 정도 RPM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 빨리 캐치해내는 그 능력도 상당히 괜찮다. 이 부분은 분명히 푸조나 시트로엔 차량들에서 많이 갈고 닦은, 네, 그 로직이 지금 그대로 여기 와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력 자체는 동급 경쟁 차종들 대비해서 좀 낮을지 몰라도 이 40이나 되는 토크가 꽤 넓은 레인지의 RPM대에서 쭉 나와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내 주행 시나 일상 영역 주행 시에 답답함을 일단 전혀 느낄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계속 반전을 이어나가서 결국 DS7이 그렇게 좋은 차였구나, 특별하고 독창적이고 좋은 차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아쉽게도 오늘 영상에 반전은 없습니다. 자, 이 DS7은 푸조의 5008, 네, 그 녀석과 플랫폼을 공유해서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푸조 5008은 뒤쪽 서스펜션에 토션빔을 사용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5008은 정말 대단한 반전이 있었죠. 도대체가 토션빔을 사용하고도 승차감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캐빈룸 안으로 들어오는 진동을 그렇게까지 잘 억제시킬 수 있냐, 이 정도면 정말로 멀티링크가 부럽지 않구나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저는 지금도 그 푸조 5008, 3008이 가지고 있는 그 토션빔의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얘는 그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멀티링크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그 잘 세팅된 토션빔이 멀티링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뒤쪽 서스펜션 양쪽 바퀴를 엇박자로 치고 넘었을 때, 한쪽만 치고 넘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양쪽 바퀴가 동시에 범프됐다가 리바운드 될 때, 그때 이 서스펜션이 펴지는 속도도 너무 빠른 느낌이고, 그러니까 위로 팡 하고 치고 올라가는 느낌인데, 문제는 떨어질 때도, 리바운드 됐다가 떨어질 때, 범프 될 때도 문제인 거예요. 이 같은 플랫폼에 토션빔을 사용한 푸조 5008의 댐퍼 스트로크 길이보다 한참 짧은, 다시 말해서 서스펜션이 범프 될 때 이거를 흡수해 줄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멀티링크로 바뀌면서 오히려 너무 작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대로 탕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또 부드럽게 잡아주는 맛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둘 중 하나라도 괜찮으면 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돼요. 저런 큰 요철에서 서스펜션이 쭉 펴졌을 때 빨리 펴지더라도 떨어질 때 이거를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끝까지 싹 잡아주면서 떨어지면 그건 그거대로 또 괜찮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서스펜션이 범프 될 때든 리바운드 될 때든 둘 중 하나라도 좀 괜찮으면 그래도 괜찮은 승차감을 만들어 주는데,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지점으로 펴졌다가 다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끝 지점에 갔을 때의 움직임도 상당히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그 양쪽이 다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고속주행 시의 느낌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고속주행 시에도 차가 끊임없이 지금도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죠. 움직여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요철을 만났을 때 요철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차가 위로 팡! 그 도로 지면에 따라서 차가 위로 한번 떴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과하게 탑승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고속주행 시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독일 차를 얘기할 때 고속주행을 할 때 좀 그 쫀쫀하게 그립감이 살아나는 그 느낌, 바닥에 좀 깔리는 느낌, 스티어링 휠은 묵직해지면서 반응이 날카로워지고 속도는 더 고속으로 올라갔지만 차가 더 깔리는 느낌이 나면서 안정감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얘는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앞바퀴도 마찬가지고 뒷바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깔리는 느낌의 정반대, 도로와 점점 분리가 되는 느낌, 붕 뜨는 느낌, 그립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 이게 도로와 분리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서 그만큼 무슨 승차감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이 노면의 불쾌한 진동은 진동대로 다 올라오고 스티어링의 민첩성은 민첩성대로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에서의 느낌 또한 같은 플랫폼에 토션빔을 사용한 푸조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운전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느냐에 대한 안정감 측면에서 확실히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가격이 6천만 원이에요.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600 정도 할인을 받으셔서 5천 중반에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5,500만 원이라는 가격이라면 다른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차량을 협찬해 주신 차주분, 그리고 차량 협찬을 허락하여 주신 사모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을 타고 계시는 많은 차주분들,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독특함, 특별함, 이런 부분들이 이 차량의 너무나 큰 메리트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량의 구매를 뜯어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차량의 디자인 있죠? 디자인. 앞에는 와 특이하다 정도에서 끝날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 뒷모습 하나만큼은 정말로 이 5천만 원대 SUV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맛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니크한 것들과 디자인, 또 무엇보다도 이 차 자체가 많이 안 팔려서 도로에서도 되게 생소해요. 그래서 그런 유니크함, 디자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시내 주행하는데 파워트레인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 없고 적당한 공간에 적당한 사이즈, 그 정도면 난 5,500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구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제 기준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아쉬움도 좀 많이 남는, 제가 프랑스 차에 대한 인식이 푸조 차량들을 리뷰하면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뭐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실망한 부분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기준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차량이네요. 뒷자리 같은 경우도 뭐 전동 리클라이닝이 들어가 있어요. 5,500만 원짜리 차에.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아무래도 이 루프라인이 뒤에가 이렇게 좀 얘도 살짝 꺾여 있잖아요. 이 꺾여 있는 루프라인 때문에 뒷좌석의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푸조보다는 이 시트 자체가 아래로 더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벅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시트의 높이 자체가 조금 낮다. 그래서 뒷자리 같은 경우도 키가 좀 큰, 키가 좀 있는 한 180 정도의 성인이 만약에 탄다면 다리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허벅지가 다 뜰 겁니다.
주행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 차선 중앙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 주행보조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대의 주행보조 장치 수준에도 한 60% 수준밖에 못 미치는 것 같은 그 정도 성능이고요. 이거 진짜 차주분이 사모님께 힘들게 허락받아가지고 차 내주셨는데,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를 욕하십시오.